안녕하세요. 오감만족 김다영입니다. 자, 7월의 첫 시장입니다. 본격적인 하반기가 시작되면서 우리 증시 이번 하반기에 어떤 흐름 보여줄지 많이 걱정도 되고 궁금해지는데요. 오감만족과 함께 이슈와 시장에 대응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함께 하실 수 있는 참여 방법 화면을 통해서 안내 도와드릴게요. 카카오 플러스 친구 오감만족을 친구 추가해 주시고요. 고민 종목, 매수가와 비중, 마지막으로 매수일까지 이렇게 4가지 남겨주시면 상담 접수 도와드리겠습니다. 네, 유튜브 댓글로도 신청받고 있으니까요. 많은 분들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제 옆에는 저희 오감만족의 고민 해결사시죠. 김상현 전문가님 모셔봤습니다. 인사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주말 동안 G20 정상회담이 진행이 되었습니다. 이제 그 결과가 드디어 나왔는데요. 우려가 90%, 기대가 10%라고 많이들 말씀하셨는데 걱정과는 달리 그래도 성공적으로 좀 회담이 마무리가 되었죠. 그래서 오늘은 미중 무역 분쟁이 화해 모드로 전환이 된 얘기들 자세하게 좀 나눠보도록 할 텐데 어떤 이야기 좀 준비해 주셨을까요? 근데 솔직히 저희는 걱정 안 했잖아요. 네, 저희는 좀 반대로 갔었죠. 네, 저희는 지난번에 G20에 대해서 다들 부정적으로 생각하니까 저희는 한번 행복회로 돌려보자. 나 하나쯤 반대로 베팅해도 충분히 가능한 상황이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생각보다 주말에 많은 일이 있었어요. 그렇죠. 네, 정말 많은 일이 있었는데 아마 그때 베팅했으면은 사실상 수익이 많이 나진 않았을 거예요. 지난주에 여차여차한 코스닥도 그렇고 여기저기 사건들이 좀 있었어가지고 지금 손실 중이었다가 지금 좀 복구 중이시거나 약간 수익 중이거나 좀 이러실 상황일 것 같은데 일단 바이오 관련 악재들 때문에 코스닥은 조금 급락이 좀 있었고 지난주에 다행히 오늘 좀 반등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저도 그렇고 여러 사람들이 이제 대북주 관련해가지고 이제 지난주에 이제 좀 많이 사셨을 텐데 아마 너무 많이 사시는 것 같아요. 오늘 대북주도 움직이는 거 보니까 지금 실검이 장난이 아니더라고요. 대북주들 주말에 인기 검색어가 계속 오르락내리락 하고 오늘 생각보다 움직임이 무거운 게 개인 투자자분들은 많이 탑승을 좀 하신 것 같아가지고 지금 아침 시장이 조금 복잡하긴 합니다. 근데 일단 제가 봤을 때는 이번 주를 포함해서 이번 달은 조금 기대가 좀 될 만한. 일단 원래는 6월에 통상적으로 시장이 별로 안 좋아요. 역사적으로도 그렇고. 근데 좀 이례적으로 미국이 좀 좋긴 했지만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들도 보통 6월, 5, 6월에 보통 안 좋고 7월쯤 되면은 조금 나아지는 경향들이 많이 있으니까요. 역사적인 패턴도 그렇고 지금 여건도 그렇고 여러모로 우리나라 증시는 좀 7월에는 조금 기대를 좀 해보면 좋지 않을까 싶네요. 자, 그렇다면 7월에는 좀 기대가 그래도 된다라고 하셨는데 지난번 저희가 이제 계속 미중 무역 협상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근데 지난번에는 저희가 좀 긴급 진단을 할 정도로 되게 위험했는데 이번에는 그래도 좀 호재성 뉴스가 나왔죠. 지난번 합의와 이번 합의 좀 다른 점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 그 지난번에 합의라는 것들은 지난번이라는 기점을 일단 2018년 12월에 있었던 아르헨티나에서 있었던 똑같은 G20에 때 있었고요. 일단 이번 합의 내용부터 좀 설명을 드리면은 3,250억 달러에 대해서 추가 관세 부과를 하는 것이 좀 연기가 되고 다시 중국과 미국이 협상 테이블에 앉자 이렇게 좀 합의를 했고 추가적으로 이제 중국이 농산물 대미 수입량을 좀 확보를 하고 좀 안보에 위협이 되지 않는 수준에서 화웨이 제재를 풀겠다 이제 이렇게 돼 있었는데 사실 이거 내용만 가지고 보면은 좋아 보이죠. 좋아 보이는데 사실 이런 합의가 처음 나온 게 아니거든요. 여태까지 미국이나 중국이랑 싸운 게 하루 이틀도 아니고 조금 있었었는데 지난번에 아르헨티나 때랑 좀 어떻게 다른가 제가 좀 보기 쉽게 자료 화면으로 조금 보여드릴게요. 일단 2019년 1월 1일부터 2천억 대상 관세를 10%에서 25%로 올리는 것을 유예를 했어요. 그 다음에 앞으로 90일 동안 중국이 해외 지식재산권 보호, 그 다음에 강제로 기술 이전하는 거, 그 다음에 비관세 장벽, 그 다음에 중국이 사이버 관련해서 침입 범죄, 문제 이런 것들을 조금 구조적으로 조금 바꿀 수 있게 시정을 좀 해라 이런 요구를 좀 했었고
농산물을 수입을 좀 확대를 해라 해서 바로 확대를 했고요. 네. 이번에 이제 일본에서 있었던 G20 회의에서 이제 미국이랑 중국이랑 합의한 내용은 네네. 일본 농산물 수입량 확대를 제일 먼저 즉시적으로 그랬네요. 했고, 네. 그다음에 화웨이 제재를 좀 해제한 다음에 좀 추가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3,250억에서 네. 추가 관세하는 거, 그것도 이제 유예를 좀 한 부분인데요. 저기 이제 양쪽에 똑같이 들어가 있는 게 농산물 수입 확대. 네. 네. 이게 농산물이 뭐가 그렇게 중요하냐 했더니 하면은 그 트럼프의 그 정치적인 표밭, 이제 그 농민들이 좀 많이 힘들어하거든요. 농민들이 힘들어하는데 미국 농산물을 중국에다 많이 팔 수 있게 네네네. 트럼프가 좀 해주면은 농산물 이렇게 농민분들의 표를 많이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좀 많이 들어가기도 하고, 실질적으로 미국이 농산물 하는 옥수수든 뭐든 키우는 규모가 뭐 하나 키웠다 그러면은 우리나라 경기도 면적만큼 키워버리니까요. 많이 키우죠. 네, 그 우리나라 그 농민분들이랑 비교를 하시면 안 돼요. 네네. 그 사람이 감당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전부 다 이제 기계로 이제 농산물을 생산하는데 그쵸. 그 양도 어마어마해서 이 금액도 엄청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일 중요한 문제가 화웨이였는데 그쵸. 아마 이게 중국이랑 미국이랑 이번에 좀 합의를 할 수 있었던 이제 주요 뭐라 해야 될까 포인트, 네. 그게 화웨이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난번에는 12월, 그러니까 그때는 미국이랑 중국이랑 좀 대화가 좀 잘 안 되다가 네. 좀 해결했던 분명 좀 과정이 있었고, 이번에는 미국이 중국한테 이제 화웨이 제재를 때려버리고 나서 이제 중국이 먼저 미국이 연락을 했죠. 연락을 해서 네네. 사실상 이게 분위기가 어떻게 가고 있냐 그러면은 중국이 미국한테 살짝 손을 좀 들었어요. 좀 봐달라. 네. 좀 봐달라 했고, 미국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번 무역 협상은 조금 성공적이다. 어떤 면이냐면은 중국이 어떤 면에서 좀 약한지 확실하게 알았거든요. 얘네는 반도체 건드리면 약하다. 그게 확실한 증거가 되는 게 뭐냐면은 그 작년에도 그 중국의 반도체 그 2025 굴기 사업 거기서 그걸 못하게 확 막아버렸더니 네. 그때도 손을 들었거든요. 약점이 드러났네요. 근데 이번에도 화웨이를 들먹이니까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반도체를 들먹이면은 얘네가 조금 약하게, 얘네들 확실히 반도체를 중요하게 생각하는구나라는 것을 확실하게 알았기 때문에 트럼프 입장에서는 아주 좋은 결과가 있었고, 그러면은 지난번 회의랑 이번 회의랑 사실상 큰 내용이 다른 게 없는데 그 주가 흐름도 좀 중요하긴 한데, 그쵸. 작년 12월에는 합의하고 나서 한 일주일 동안은 잘 올랐어요. 잘 올랐다가 다시 하락을 해서 차트를 좀 봐야 될 것 같네요. 네, 차트를 보면서 좀 설명을 듣도록 하죠. 작년 12월이면은 이때거든요. 네. 작년 12월 1일 날 이제 합의를 하고 나서 이렇게 갭으로 이렇게 올라갔었죠. 네. 올라갔었는데 그 뒤로 떨어지기 시작해요. 이 떨어졌던 계기가 뭐냐 그러면은 미국이 중국이랑 협상을 할 때 미국 측 협상 대표가 USTR 대표인 그 로버트 하이저, 로버트 하이저랑 그 피터 나바로 이 두 사람이었는데, 이 두 사람이 뭐 중국이랑 협상하는 팀이다, 미국 대표다 해서 왜 떨어졌냐 그러면은 이게 이 일화를 들으면 이해가 되실 겁니다. 네, 어떤 일화죠? 그 로버트 하이저가 좀 나이가 좀 많으세요. 제가 알기로는 한 8, 90세 정도 되셨는데, 그래요? 이분이 그 1980년, 90년대 그 일본이랑 협상할 때도 그때도 대표로 나가셨거든요. 근데 그때 이제 보통 협상을 하면은 이렇게 협상안을 이렇게 주지 않습니까? 그쵸. 근데 이 협상안을 받아가지고 쫙 읽고 마음에 안 들어가지고 이거를 비행기를 접어가지고 마음에 안 들어하고 다시 던져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멋있네요. 그게 1980년대니까 가능했을지 모르겠는데 지금 아마 그렇게 하면은 어떻게 될지 모르겠고, 어떻게 보면 로버트 라이트 하이저의 성격이 그대로 드러나는 모습이네요. 그 당시면 지금보다 또 30년 이상 젊었을 때인데도 그런 모습을 보여줬고, 피터 나바로라는 사람은 중국을 갈기갈기 찢어버리겠다라고 SNS에 올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중국에 대해서 아주 강경한 사람들이다. 그러니까 조금 지금 생각하면 웃긴 이 에피소드 때문에 작년 12월에는 주식이 조금 떨어졌었죠. 근데
지금이랑은 좀 분위기가 다른 점이 좀 있는데, 그쵸. 일단은 앞으로도 뭐 이제 이게 어떻게 될 거냐, 네. 뭐 이번 협상 이후에도 뭐 작년처럼 잠깐 올랐다 좀 떨어질 거냐. 네. 제가 봤을 때는 좀 아닌 것 같은 게, 그때, 그러니까 지금 로버트 하이저랑 피터 나바로 빠졌습니다. 피터 나바로 빠졌고, 네. 로버트 하이저는 계속 남아 있는데, 어찌됐든 여태까지 계속 협상을 해왔고, 그쵸. 그래서 여태까지 협상이 완료되지 않았고, 지금은 또 전체적으로 트럼프가 네. 급하기 때문에, 지금 밑에를 조금 거쳐서 하는 회의보다는 이번에 북미 회담도 그렇고 미중 회담도 그렇고 보통 트럼프 자기가 직접 다 해버리잖아요. 그렇죠. 이런 면들 때문에 아무래도 지난번과 같은 뉴스는 안 나올 것 같고 이번에는 어떻게 될 것 같냐라고 보면은 오히려 그러니까 이번 6월에 네. 미국 다우 지수가 월봉상 역사적 최고가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이번 7월 달에도 그 역사적 신고가를 다시 한번 치우면서 조금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네. 근데 일단 지속적인 긍정적인 신호는 계속 보내줘야겠죠. 근데 뭐 안 좋은 신호가 나오지만 않으면은 네. 주식이 뭐 떨어지거나 그러지는 않을 거, 시장이 떨어지거나 그러지는 않을 것 같고, 사실상 미국 무역 전쟁이 마무리를 좀 하러 갈 것 같고, 어떻게 보면 이게 마무리일 수도 있어요. 그렇죠. 이게 그러니까 지금 협상한 내용이 딱히 중요한 건 없다면서 이게 마무리냐라고 하면은 비유를 좀 해드릴게요. 그 반에서 이렇게 여성분들은 모르겠는데 남자들끼리 원래 친한 사이인데 네. 하다가 좀 싸웠어요. 싸웠다가 딱히 화해도 안 해요. 딱히 화해도 안 하는데 여차여차하다 다시 친해지거든요. 네. 근데 보통 여성분들은 그런 경우가 별로 없다고는 하는데 남자들은 보통 싸워도 잠깐 하다가 그냥 축구 한번 하면은 또 네, 풀어지더라고요. 축구하거나 뭐 네. 잠깐 둘이 바람이라도 쐬고 오면은 다시 친해져 있어요. 원래 없던 일처럼. 네. 그러니까 미국이랑 중국도 딱히 둘이 이렇게 어떻게 보면 게 없더라도. 반에서 1등, 2등 하는 놈들인데 네. 걔네들끼리 싸웠다고 무슨 대대적인 뭘 할 필요보다는 그냥 우리 화해했다라고 발표하는 것보다 네. 자연스럽게 둘이 다시 친해져도 아무런 이렇게 그게 거리낌은 꽤 없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사실상 이게 마무리일 수도 있고, 네. 그러면은 이게 다 끝난 것이냐라고 하기에는 지난번에 말씀드린 통화전쟁이 이어지겠죠. 네. 통화전쟁으로 이어지면서 자연스럽게 무역전쟁은 마무리가 될 수도 있다라는 게 제가 생각하는 앞으로의 예상 전개고요. 그러면은 이번에는 뭐 이제 무역으로 뭐 관세에 대해서 태클을 걸었다 그러면은 앞으로는 어떻게 될 것이냐라고 하면은 위안화 가치를 좀 건드리겠죠. 위안화. 네. 그러니까 이게 오히려 이 부분 때문에 제가 작년에 아르헨티나랑은 좀 다르다라고 하는 게 그러니까 미국이랑 중국이랑 이제 무역 분쟁이 아니고 전 세계 통화 전쟁으로 좀 전개가 될 것이다. 이제 이런 그림인데 이게 통화 전쟁이라는 게 이름이 좀 전쟁 워라는 단어가 붙어서 좀 부정적이고 좀 부정적으로 보일 수는 있지만은 사실 그 인생이 전쟁인 것처럼 너무 심하신 거 아니에요? 인생도 어떻게 보면 전쟁이잖아요. 그쵸? 아침에 출근길 할 때 전철 전쟁도 있고 여러 가지 전쟁이 있는데 이게 통화 전쟁이라는 것은 사실 평상시에 원래 해와요. 왜냐하면 자기네 나라의 그 통화를 적정 수준으로의 가치를 유지를 시키려고 하면은 다른 나라가 변동할 때 거기에 맞춰서 계속해서 대응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하나의 전쟁이고,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계속 그 행동을 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그 통화 안정 채권이라는 게 있어요. 통화 안정 채권이라고 달러가 너무 오르면은 그 원화를 좀 높여가지고 그 수준을 맞춰야 되기 때문에 그 달러를 팔고 원화를 사고 이제 그 원화를 가지고 채권을 만들어서 그게 채권을 회수해가지고 그 원화로 이렇게 굴리는 방법이 있고 또 달러가 너무 낮으면은 채권을 발행해서 그 원화로 달러를 사가지고 이렇게 하는 방법이 있거든요. 그것도 어떻게 하는 이유가 적당한 달러 환율을 맞추기 위해서 하는 통화 정책들인데 이 통화 정책들, 그러니까 각 나라들이 하는 통화 정책들이 조금 달라지면서 서로 맞춰가는 것과 대응해가는 게 하나의 통화 전쟁이거든요. 그래서 여태 뭐 통화 전쟁이 열린다고 해서 진짜로 뭐 전쟁을 하는 것도 아니고
뭐 돈으로 누가 더 돈이 많은지 싸우는 것도 아니고 그냥 여태 원래 하던 예전에 방식으로 돌아간다. 네. 이제 이렇게 될 수가 있고 또 이제 미국이 대놓고 통화 전쟁으로 가자 이렇게 하면서 이제 좀 저금리 시대로 좀 가고 싶어 한다고는 네네.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는데 그쵸. 저금리 시대로 가면은 달러가 조금 약세로 좀 변할 수가 있거든요. 네네. 달러가 약세로 되면은 이제 이에 따라서 유럽과 중국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까지 이 달러와 가치가 변하는 거에 따라서 또 열심히 정책들을 준비하실 그쵸. 텐데 이게 어떻게 보면 통화 전쟁이에요. 그래서 뭐 통화 전쟁은 별거 아니다. 걱정하실 필요 없다 하고 네. 넘어가고, 그러니까 또 이제 걱정이 되는 것들은 이제 그거죠. 달러가 너무 약세가 되면 지금은 달러가 너무 비싸서 그러니까 환율이 너무 높아서 그쵸. 걱정이었죠. 네. 근데 달러가 너무 약세로 가면은 환율이 또 너무 낮아져도 네. 사람들이 그래도 또 걱정하세요. 그쵸. 네. 왜냐면은 우리나라 수출을 하는 기업들이 많기 때문에 네. 수출 기업들이 안 좋지 않을까 하는데 이것도 걱정하실 필요가 없어요. 미국이 네. 이렇게 단순한 나라가 아니에요. 앞으로 달러를 낮춘다라고 해서 달러를 무한정 낮추지는 않아요. 지금보다 낮출 뿐이지 달러를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가장 통화 가치가 우리나라 달러가 전 세계 어떤 통화보다 가장 싼 가치로 만들 거라고 하는 게 아니거든요. 이 달러라는 것들은 또 기축통화. 그쵸. 기축통화라는 게 이렇게 가치가 없으면요. 기축통화의 그 패권을 유지할 수가 없기 때문에 네. 이 기축통화의 패권을 유지하는 것은 제가 그 크레딧 달러 시대로 돌아왔다라고 들어왔다라고 하면서 한번 설명을 드렸던 부분인데, 네네. 그러니까 크레딧 달러 환경에서는 기축통화가 달러 가치를 너무 낮출 수가 없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뭐 이제 금리 인하는 가겠지만은 네네. 중간중간에 트럼프든 파월이든 달러가 한번 반짝 오를 수 있게 계속 이렇게 발언만 이런 발언과 뉴스만 해버리고 이런 발언만 가지고 하는 것들은 이렇게 사실상 별 영향, 단기적인 영향 아니겠냐 싶겠지만은 이게 립 서비스라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분들에 대해서는. 그렇죠. 그리고 이제 그 대학 서적에 있는 그 경제학 원론의 그 하나 통화 정책에 보면은 가장 밑에 부분에 립 서비스 정책이라는 것도 있어요. 이거 어떻게 이거 학계에서는 어떻게 보면은 통화 정책으로 인정한다라는 부분이기 때문에 네네.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 그러니까 미국이 금리는 계속 인하하면서 유동성은 많아지고. 네. 또 적당한 립 서비스로 달러는 유지를 해주고 네. 이러면은 유동성이 많아지고 화폐 가치가 있기 때문에 미국은 또 새로운 버블이 발생을 할 거고 네. 이 버블을 통해서 좀 경제가 조금 성장을 할 수 있는 토대가 될 거고 네. 이제 이게 부작용이 나타날 만큼, 부작용이라는 것은 인플레이션이 나타날 만큼 부작용이 나타날 만큼 이게 발생하게 되면은 그 유동성을 이제 미국을 제외한 그쵸. 미국을 상대로 흑자를 네. 내고 있는 네. 나라들, 중국, 유럽, 우리나라, 네. 플러스 한 일본 정도까지는 일본도 이제 엔화라는 그 기축통화가 있어가지고 네. 많이 가진 않을 거고 우리나라, 중국, 유럽도 충분히 기대가 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증시가 상승하기엔 충분히 근거가 여러 가지가 있다 정도로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주말 동안에 진행된 G20 정상회담에 관한 이야기 그리고 그 후 결과에 대한 이야기까지 좀 저희가 심도 있게 나눠봤습니다. 말씀은 좀 잘 들어봤고요. 자, 오늘도 역시 김상현 전문가께서 우리 투자자분들을 위해서 좀 특별한 시간을 마련해 주셨다고 합니다. 캔들 볼륨 차트 활용법의 종합편을 준비해 주셨다고 하시는데 종합편이라고 하면 좀 그동안에 말씀해 주신 걸 좀 다 합쳐서 말씀해 주신 건가요? 예, 이게 1편, 2편 이렇게 나눠서 이제 네. 보면은 그 뚱뚱이 차트를 그쵸. 뭐 보는 법, 양봉을 보는 법, 음봉을 보는 법 했을 때 이 네. 내용만 가지고 끝나지 않는 이유가 이 내용만 가지고 하면은 사실 그 뭐 교땡 문고나 인터 뭐 가가지고 네. 서점 가가지고 그냥 뭐 차트 분석 방법 이렇게 해가지고 읽는 거나 별 차이가 없어요. 근데 이거 거기서는 이 분석 기법이 잘 맞았던 종목들을 예시로 들어가지고 그쵸. 사진으로 보여주거든요. 네. 근데 사실 저희가 이걸 분석하려고 보면은 지금 이 아무거나 차트를 틀어가지고 봤을 때 이걸 가지고 조금 해석하기가 조금 처음 하시는 분들은 어려울 수가 있어요. 그쵸. 그래서 이제
차트를 처음 보는 사람도 네. 이해할 수 있게 어떤 건지 좀 알 수 있게 좀 종합적으로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하고요. 네네. 일단 첫 번째 처음으로 나온 뚱뚱이 캔들은 네. 그 뉴스의 시작이다. 그러니까 아. 어떻게 보면은 이 뚱뚱이 캔들의 그 시작을 깨지 않으면은 뉴스는 끝나지 않았다. 이제 이런 그렇군요. 뜻인데요. 네네. 그러니까 차트가 얌전하게 잘 가다가 갑자기 이렇게 비만인 친구가 하나가 나오면은 네. 일단 의심을 좀 해야 돼요. 의심부터. 네. 네. 얘가 괜히 나온 건 아니다. 왜냐면은 그쵸. 사람이 우연히 같은 날에 많이 거래를 하진 않아요. 그냥 무슨 계기가 있을 거란 말이죠. 네네. 그러니까 그 계기가 무엇이냐 이렇게 딱 봤을 때 그러면 뉴스가 있었을 거란 말이에요. 분명히 그쵸. 뉴스가 있었을 거고 그 뉴스를 나왔을 때 그러면 시장은 이렇게 반응을 하는구나 라는 걸 봐야 되는데 네. 제가 저번에 그 한진칼 종목 네네. 상담 해드리면서 그 그 가격을 깨지 않으면은 지분 싸움은 끝나지 않은 것이다 그쵸. 라고 해드렸죠. 그 한진칼 차트를 다시 한번 볼까요? 네. 한진칼 차트를 통해서 저희가 좀 이 이야기를 확인해 볼게요. 한진칼이 원래는 이렇게 잘 가다가 갑자기 여기서 이런 뚱뚱한 차트가 캔들이 나왔거든요. 나왔어요. 네. 제가 여기서 시가에서는 선을 긋고 다시 이제 현재로 돌아오면은 그때 아마 종목 상담했을 때 이 부분이 있을 거예요. 네. 6월 24일, 6월 25일 이 부분이었는데 제가 이 가격을 깨지 않으면은 굳이 뭐 손절까지는 하지 마시고 좀 기다려 보셔라 네. 라고 해드렸었는데 일단 올라간 이유가 한진가의 그 지분 싸움 때문에 네. 그러니까 그 행동주의 펀드랑 그러니까 한진가와 그 지분 싸움이 있기 때문에 주가가 올라왔다가 그 뒤에 델타항공에서 지분을 4점 몇 프로인가 이제 인수를 한다고 하면서 이제 경영권 싸움이 끝나는 것이 아닌가 하면서 이제 급락이 계속 나왔었는데 네네. 아슬아슬하게 이 가격은 안 깨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를 차트를 어떻게 읽어야 되냐면은 아직까지 끝난 것은 아니다. 끝나지 않았다. 왜냐면은 시작은 해서 기대감은 있었지만은 그 기대감이 죽긴 했지만 아직까지 끝나지는 않았다. 네. 그러면은 경영권 싸움이 계속 될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면은 지금 가격대에서 사면 될 것 같고 경영 싸움이 끝난 것 같다라고 생각하시면은 갖고 있으신 분들도 지금은 팔아야겠죠.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이 가격을 가지고 판단하는 방법, 이제 네. 그게 제 첫 번째. 그러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은 뚱뚱한 캔들은 첫 뚱뚱한 캔들은 네. 그 뉴스의 시작이다.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네. 그리고 뚱뚱한 캔들은 그 자체로도 저항과 지지를 만든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 뚱뚱한 캔들이 나왔다는 것들, 그러니까 이 캔들 볼륨 차트가 나온다라는 것은 거래량이 다른 날보다 많았다는 뜻이에요. 네네. 그러니까 이 원리를 생각을 해보면은 거래량이 다른 날보다 많이 나왔기 때문에 캔들이 생겼고, 네. 그 다음에 이 거래량이 많이 나왔다는 것은 누군가 많이 샀거나 많이 팔았다, 그렇죠. 또는 뭐 많이 사고 팔았다, 네. 이런 뜻이 될 거고. 그러니까 다시 결론적으로 가면은 사람들이 많이 거래를 했다, 네. 이런 가격대. 좀 차트를 많이 보신 분들은 매물대가 여기다라고 하면서 매물대. 네. 이제 보시는데 그 매물대가 어딘지 차트 이렇게 봐가지고 그러니까 이렇게 좀 원래대로 바꿔볼게요. 차트를 네. 원래대로 바꿔가지고 이렇게 봐가지고 매물대가 어디냐, 매물대가 그러면은 한 여기쯤 있겠네, 그리고 한 여기쯤 있겠네. 네. 그러면 이 매물은 소화가 된 것인가 보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어려워요. 네, 딱히 눈에 띄는 것들도 없고. 네. 눈에 잘 안 보이죠. 그렇죠. 근데 이렇게 바꿔버리면은 한눈에 매물대가 보여요. 네. 여기서 나온 게 아니고 매물대가 여기서 나온 거거든요. 이게 네. 사실 이제 이렇게 봤을 때는 여기서 무슨 매물대가 나왔는지 잘 알 수가 없어요. 그렇죠. 여기가 더 많을 것 같은데 사실은 여기서 거래가 집중되었다라는 것이고, 그러면 다시 이렇게 돌아와서 그러니까 이 매물대라는 것들은 하나의 그러니까 지지선이 되고 저항선이 된다, 이제 이런 뜻인데 네. 이 매물대를 지지를 해야 되는 이유를 그러니까 다른 뭐 분석 방법에서는 사람들이 많이 샀던 데니까 이제 거기는 다시 떨어지면은 거기는 지지를 해주고 반등이 나올 거다, 이제 이렇게 네. 설명을 해드리는데 꼭 그렇지만은 않을 수 있잖아요. 거기까지 갔다고 꼭 반등이 안 나올 수가 있는데 네. 이게 정말 중요한 가격대였다라면은 반등이 나오는 게 이 한진칼에서 마저 볼게요. 네. 이때 매물대가 생겼으면은 이 밑으로 떨어지면 안 됐어요. 이 밑으로 그쵸. 떨어지면 안 됐었는데 떨어졌죠. 네. 그러면은 여기 샀던 사람들은 다 마이너스예요. 네. 근데 여기 샀던 사람들은 사실
거래는 여러 개 동안 횡보가 되면서 거래는 어느 정도 됐지만은 누군가가 한 번에 확 들어올린 자리는 아니라는 거죠. 근데 이제 4월 8일을 보면은 누군가가 대량 거래량으로 확 들어올렸어요. 네. 그러니까 이게 방송에서 굳이 안 하고 싶은 말이었는데 그 주포 및 세력 이런 주식에 이제 주포와 세력이 있다라고 이제 믿으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네. 저도 뭐 없다라는 가정은 아닌데 있어도 생각 옛날만큼 이렇게 강하지는 않다라는 주의긴 해서 주포랑 세력을 별로 안 좋아하는데 네. 이해하기 쉽게 예를 들어서 주포가 4월 8일에 샀다라고 가정했으면은 절대 4월 8일 그 밑에 가격으로 안 떨어져요. 그 왜 그러냐면 주포도 돈이 돈을 찍어내서 매수하는 건 아니에요. 그쵸. 돈이 한정되어 있는데 여기서 사가지고 만약에 주가가 좀 떨어지는 것 같아서 이 밑에까지 떨어지잖아요. 그러면은 이날 같이 샀던 사람들 또는 이 전에 샀던 사람들이 손절하거나 아니면은 그런 물량들을 다 받아낼 만큼 물건을 더 사야 돼요. 네. 근데 이렇게 하는 것보다 차라리 올려서 사는 게 더 쉽거든요. 그쵸. 이 물량을 다 어차피 밑에서 받아도 올려야 되는 거고 어차피 올려야 되는 종목인데 내리면은 돈이 더 많이 들어가요. 그래서 여기서 보고서는 아 주포가 이제 샀다라고 가정하는 이렇게 다시 봉차트로 보면은 아 여기서 주포가 샀다라고 하기에는 명확한 근거가 없어요. 네. 그냥 매집이 잘 됐네라고 하기에도 근거가 없고 근데 이렇게 보면은 누가 봐도 이날 몰렸다라는 거 그쵸. 이게 개인이 한 종목에 이렇게 몰리기도 쉽지도 않고요. 이 한 종목에 이렇게 거래가 많이 생겼다라는 것들은 사실 누군가가 대량 거래를 한두 사람이 했다라는 거니까 그 여러분들 미국 계시는 주포들이 여기에 좀 샀다 이 가격 하시면은 절대 이 가격 밑으로 떨어질 리가 없고 이 밑 가격으로 떨어지는 경우는 뭐냐? 주포도 손절할 경우가 있어요. 예상 그쵸. 시나리오가 다르면 손절할 네.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미 수익권으로 청산을 하고 나면 떨어질 수가 있죠. 이제 그런 경우이기 때문에 그런 경우가 아니라 그러면은 이 가격은 지지를 한다. 네. 뭐 손절을 했다 그러면은 뭐 같이 손절을 해야 되니까 이 가격이 지지선 이탈했으니까 네. 같이 좀 손절을 해야 되는 거고 올랐다가 이제 수익 청산하고 나서 떨어져서 이 부분 밑으로 떨어진다라고 하면은 주포는 이미 여기서 다 청산을 한 거예요. 그쵸. 그래서 여기서 떨어질 때는 청산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 가격 자체가 지지와 저항이 된다라는 뜻이 되는 거고요. 네. 이제 조금 더 심화 과정으로 이 뚱뚱한 캔들을 벗어났을 경우는 추세가 좀 강화가 된다. 추세가 강화된다라는 것들은 네. 상승 추세에 있는 종목들은 더 상승을 하고 하락 추세에 있는 종목들은 더 하락을 한다. 이제 이런 건데요. 네네. 여기 한진칼 차트 이거 하나만 봐도 또 설명이 돼요. 여기서 이 뚱뚱한 캔들 하나 만들어주고 이거 벗어나니까 상승 추세는 강해져요. 그렇네요. 하락 추세가 강해지는 것들은 아직 안 나왔고 만약에 여기를 지금은 하락 추세가 나왔죠. 하락 추세가 나왔는데 만약 이 28,000원을 뚫잖아요. 이 하락 추세가 강화가 될 겁니다. 이거 더 많이 떨어진다는 뜻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조금 피해가 되는 단계고 좀 하락 추세가 좀 명확한 것들은 이것도 제가 종목 상담 때 언급을 드렸던 네. 종목인데 이 종목도 좀 하락 추세가 나오고 있다가 이게 여기 부분 여기 중요 지지선 하나를 뭉개뜨리고 나서 네. 갭으로 빼버려 하락을 나오고 그 다음에 여기 뚱뚱한 캔들의 시가까지 무너뜨리고 나서 더 하락이 나오거든요. 네. 그러니까 여기를 지지해주지 못하면은 더 떨어진다. 여기서 여기까지만 봐도 이미 10%가 넘어가요. 그쵸. 그러니까 추세가 강화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거는 만약에 지지선을 뚫고 내려가면은 반드시 팔아야 되고 저항선을 뚫으면은 네. 사야 된다. 그러니까 사도 된다. 사야 된다기보다는 사도 된다. 사도 된다. 사야 된다는 아니고. 사도 된다. 네. 사도 된다. 이게 이 원리가 아까 말씀드린 거랑 똑같아요. 그 만약에 이 종목을 많이 산 사람이 그 가격대를 지지를 해주면은 올라갈 거기 때문에 사도 되는 거지만은 네네. 만약에 그 밑부분 떨어졌을 경우에는 이 주식을 많이 산 사람도 시나리오가 다르니까 손절을 하거나 네. 그 밑에 물량을 받아내면서 올려야 되는데 받아내면서 올려내기에는 또 시간이 오래 걸리거든요. 이런 네네. 부분도 있기 때문에 여기를 지지 못해주면은 일단 팔고 여기를 상단을 뚫고 넘어가면은 오히려 매수를 해도 된다. 그러니까 지금 이게 내용이 여러 가지를 제가 그쵸. 빠르게 종합적으로. 설명드리느라고 그쵸. 조금 어려우실 수 있지만은 이 내용을 다시 한번 돌려보시고 네. 직접 해보실 필요는 없어요. 제가 앞으로 어떻게 드릴 거냐면은 그 방송 끝마다
종목 분석을 같이 할 거예요. 이 네네. 방법을 그대로 적용해가지고 이 종목이 사도 되는 건지 네. 팔아야 되는 건지 같이 해드릴 거니까 그때 한 번, 두 번 연습해보면서 스스로 해볼 수 있는 조금 그런 컨텐츠가 됐으면 네. 좋겠네요. 네. 자, 캔들 볼륨 차트 종합편 좀 정리를 해보자면요. 처음으로 나온 뚱뚱한 캔들은 그 뉴스의 시초를 의미하는 것, 그리고 뚱뚱한 캔들 그 자체로 저항과 지지를 생성한다, 그리고 뚱뚱한 캔들을 벗어났을 경우에는 추세를 강화하는 모습을 보인다. 이렇게 좀 간략하게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저희가 이제 구도로 설명을 하면 좀 어려우니까 전문가님께서 앞으로 종목을 보실 때마다 알려주신 방법으로 차트를 같이 봐주신다고 하니까요. 저희 방송 앞으로도 많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도움이 좀 되었으면 좋겠고요. 자, 이어서 그렇다면 오늘도 종목 상담 좀 빠르게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오늘은 또 어떤 종목 살펴볼까요? 네, 오늘 같이 분석해볼 종목은 네. 엑사ENC인데요. 엑사ENC. 네, 이 종목이 좀 매수가 가능할지 또는 가지고 계신 분들은 좀 매도를 해야 될지 좀 같이 좀 분석을 좀 해보는 시간을 좀 가질 거고요. 네네. 일단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종목 분석을 할 때 기본적 분석부터 기술적 분석까지 해가지고 네. 제가 여태까지 방송에서 설명해드린 방법만 쓸 겁니다. 정말 이 방법으로 분석이 되는가? 한번 이대로만 해드릴 거고 네. 제가 이걸 해드리는 이유가 제가 그걸 싫어해서 그래요. 다른 분들이 기법을 소개하면서 꼭 그 기법에 잘 들어맞았던 것만 가지고 나와서 설명을 하거든요. 그럼 보면은 그 기법이 안 맞는 것들이 있어요. 있을 수 있죠. 저도 이거 설명드리면서 그 기법이 안 맞는 것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네네. 대신에 이것들은 왜 그 기법을 쓰면 안 되는지까지 다 설명을 드릴 거니까 네. 같이 한번 좀 천천히 좀 해보고요. 네. 일단 첫 번째 기본적 분석으로 갈 건데 네. 기본적 분석은 HTS에서 네. 기업 분석에 들어가셔가지고 그쵸. 사업 내용부터 좀 보면 좋죠. 네, 기업 분석에 들어가시면 여기 네. 위에 탭이 기업 현황, 개요, 분석, 지표, 컨센서스 이게 괜히 순서대로 나와 있는 게 아니에요. 여기 사실 순서대로 다 읽어봐야 되거든요. 네네. 근데 일단 엑사ENC 기업 현황 들어오면요. 네. 일단은 주식 개수를 보면은 여기에 발행 주식 수가 있는 3,300만 주면은 거래가 어느 정도 잘 되는 종목이고 시가총액이 500억이면은 굉장히 작은 회사죠. 네. 여기는 간략하게 이 정도만 보고 네. 외국인 지분율 거의 없네요. 외국인 수급 거의 필요 없다라는 거 이제 넘어가고 네. 이제 이 밑에 간단하게 이 회사 무슨 회사인지 알아봅시다. 그쵸. 클린룸 부분. 클린용의 특수 재료인 무정전 클린 판넬을 생산해서 시공하는 회사에 납품하는 걸로 같고요. 클린 판넬을 제조. 네. 클린룸 같은 경우는 보통 뭐 반도체에서 많이 쓰긴 하는데 반도체랑 뭐 식품 그 제가 예전에 그 TV 프로 봤는데 네. 그 어떤 TV 출연자분들이 농심 회사에 방문을 했는데 가기 전에 무슨 이렇게 소독하고 막 이렇게 들어가잖아요. 그쵸. 그게 아마 클린룸 같아요. 아. 거기에 들어가는 판넬을 만드는 회사 같고 네네. 그 다음에 아까 기업 회랑 봤으면 기업 개요로 가야죠. 네. 기업 개요로 가면은 이제 뭐 서울 구로에 계시네요. 아주 적당히 너무 근처에 계시네. 이제 네. 넘어가고 이제 여기 밑에 보시면은 딱 눈에 보기 좋은 거 있죠. 제일 많이 하는 게 여기 보시면 클린 판넬 63% 하시고 나머지는 뭐 스피커라든지 뭐 그런 것들이 여기 보시면 여기 좀 잘 안 나오네. 잘렸네. 제가 이거는 다른 차트로 네이버에서 보시면은 여기 정확하게 나올 거예요. 스피커 이제 있고 그 다음에 중요한 건 재무로 들어가죠. 네. 솔직히 여기 뒤에 거는 좀 보기 좋게 써놓은 건데 별 필요가 없고 여기 앞에 세 개만 좀 보시면 기업 되고. 현황, 기업 개요, 재무 분석까지. 네. 재무 분석에서 이제 쭉 내려오면은 이 회사가 대충 빨간색이 있냐 없냐만 좀 찾으시면 돼요. 빨간색이 어디에 있냐라고 했더니 뭐 쭉쭉쭉 있는 제일 중요한 당기순이익을 봅시다. 네. 당기순이익이 두 번 2년 연속 적자였네요. 네. 2017년, 2018년 2년 연속 적자였고 그 다음에 이제 재무 상태표로 넘어가면 사실 여기 앞에까지는 다른 분으로 다 하실 수 있는 거예요. 네. 재무 상태표로 넘어오면 제가 예전에 설명드렸던 방법. 유동자산에서 네. 재고자산을 빼라. 유동자산에서 재고자산 850억에서 180억을 빼면은 한 670억인가요? 그쵸. 한 670억 정도가 되고요. 이제 쭉 내려서 한 부채 유동부채 보면은 600억 정도가 있네요. 네. 670억에서 600억을 빼면 70억이 남네요. 어찌됐든 플러스인데
지금 단기 순이익이 2년 연속 적자였죠. 또 네. 내년도 적자면은 이 금액이 더 커질 거예요. 그렇죠. 이거를 좀 종합적으로 보면은 지금 당장 뭐 망할 만큼 뭐 위험한 회사는 아닌데 네, 네. 적자가 계속 지속된다 그러면은 근 몇 년 안에 위험한 상태에 들어갈 수 있다. 그럴 수 있죠. 대신에 이 방법을 해결하려고 그러면은 방법은 있어요. 유상증자. 유상증자 하면은 회사는 살아날 수 있지만은 주가가 이렇게 잘 버틸 수는 그쵸. 없을 수도 있거든요. 네네네. 그러니까 유상증자의 리스크가 어느 정도 있다. 그러니까 재무적으로 봤을 때는, 그러니까 기본적 분석상으로 봤을 때는 길게 가져갈 만한 종목은 아니다라는 결론이 좀 나오죠. 네네. 이제 그 다음에 이 복잡하게 글씨로 되어 있는 것은 넘어가시면 됩니다. 이제 넘어가고 차트를 보시면은 네.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종합편 1에 네. 뚱뚱한 캔들의 처음 나온 뚱뚱한 캔들의 시가는 그 뉴스가 나온 날이다. 그렇죠. 여기 보시면은 이제 4월 26일 날 했는데 네, 어떤 뉴스죠? 4월 26일 날 뉴스를 한번 찾아봅시다. 네. 4월 26일. 여기 보시면 여기 날짜 검색을 할 수가 있어요. 네네. 여기에 4월로 넘어가서 4월 26일 네, 날 어떤 봅시다. 뉴스가 있었는지 볼게요. 보시면은 XINC 꿈의 신소재 네. 그래핀으로 분류가 됐네요. 그래핀 그래핀. 관련주로. 이렇게 보시면 딱 봐도 뉴스 날짜 바로 찾을 수가 있잖아요. 네네. 얼마나 좋아요. 뚱뚱한 캔들. XINC는 고품질 그래핀 제조 및 다기능 뭐 해가지고 최근 개발 과제를 완료했답니다. 네. 근데 이제 뭐 관련 업계에 따르면은 포스코가 뭐 과제 수행 기관으로 참여하는 뭐 하는 건데 등등 어쨌든 결론은 그래핀 관련주다라는 네. 거지. 캐치했으면 뉴스는 패스. 그렇죠. 이제 다시 차트로 넘어가서 네. 이제 아까 말씀드린 캔들 볼륨 차트를 가지고 이제 분석을 좀 해볼 건데요. 네네. 1편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일단 6개월만 딱 틀어놓고 네. 6개월만 딱 틀어놓고 뚱뚱한 캔들을 찾으려 그러면은 보통 이제 요거 4월 26일, 그 다음에 5월 2일, 네. 그 다음에 5월 8일, 그 다음에 이제 5월 9일, 그 다음에 여기 음봉 하나, 그다음에 여기 양봉 하나 이제 네. 이렇게 있는데요. 일단은 지금 아직까지 상승 중인 종목이니까 양봉의 시가에 대해서 좀 그어볼게요. 네. 여기, 여기 정도. 네. 여기 뭐 위에까지 있지만 위에 복잡하니까 안 그릴게요. 딱 봤을 때 이 선은 지지를 해야 된다라고. 그러니까 이 선이 지지와 저항이 된다라고 그랬는데 여기 보시면은 여기서 지지 받고 네. 올라오죠. 그 다음에 여기서 저항 2번이나 받았죠. 그 다음에 여기서 그 다음 지지를 또 받고 있어요. 네. 그러면 이 종목은 어떻게 봐야 되냐? 저 선을 지켜주면은 매수를 해도 된다라는 뜻은 되는데 네네. 일단은 이게 그래핀 관련주로 분류가 된 게 4월 26일이에요. 그렇죠. 근데 만약에 이 4월 26일 날 이 밑으로 떨어지게 되면은 XINC는 이제부터는 그래핀 관련주가 아닌 걸로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렇게 해석을 하시는 거예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게. 네. 그러니까 1200원 이상이면은 XINC는 그래핀 관련주다. 대신에 1200원 밑으로 내려가면은 얘는 그래핀이랑 관련이 없구나 라는 걸로 넘어가시면 되시고 네. 이 위에 넘어가는 것들은 실제로 이제 그 상한가 맞은 달성한 이후에 지지를 받는 가격인데 이 1,400원 초반대, 그러니까 1,410원, 20원, 30원 이 가격대에서는 충분히 지지가 나왔던 가격대이기도 하고 지지를 반드시 이렇게 한다고 이제 뭐 명확하게 이제 선이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네네. 이 자리에서는 한 번쯤 매수를 트라이 해볼 만하다라는 건데 네. 제가 이때 주의할 점이 이때 산다고 해서 반드시 이제 반등이 나오는 것보다는 이 상태에서 횡보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면은 이 종목이 앞으로 횡보를 할 것이냐 반등을 할 것이냐 할 때 한 가지 제가 더 알려드린 게 있어요. 그 체킨스 오실리에이터. 네. 예전에 네. 언급을 해주셨었죠. 네. 네. 여기 밑에 선이 있잖아요. 그렇죠. 이거를 보는 방법은 어떻게 보는 것이냐라고 설명드렸을 때 일단은 이 주가가 121선 위에 있는지 확인을 해라. 네. 이 주가가 121선 위에 있네요. 그럼 통과. 네. 그러면은 이 체킨스 오실레이터가 우상향이냐 우하향이냐 이걸 봐야 되는데 아직까지 우상향 모습이 나오고 있지가 않아요. 네. 그러니까 우하향으로 나오고 있다가 이제 고개를 빼꼼은 했거든요. 그쵸. 빼꼼은 했는데 이게 조금 더 받쳐줘야 돼요. 조금 더 받쳐줘야지 좀 확실하게 매수를 할 수 있는 구간이 나오는데 네. 지금 산다고 해서 반등 안 나고 횡보를 하거나 하락한다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로 올라갈 수는 있어요. 대신에 확률이 아직까지는 높지 않으니 조금을 더 횡보하는 거를 기다렸다가 여기서 조금 버텨주는 거를 조금 더 기다렸다가 얘가 확실하게 우상향을 그려주면은 그때는 매수를 해도 된다라는 뜻이고, 이제 그 가격대가 보통 1,400원이나 1,500원 사이쯤에서 좀 결정이 좀 될 거예요. 네네. 그러니까 종합적으로 봤을 때 이 종목은 좀 1,400원대에서는 반등이랑 횡보 정도는 나올 수 있지만은 뭐 급하게 뭐 다시 하락할 확률은 그다지 높지 않은 상황이니까 충분히 지금 매수가 가능하고 보유가 가능한 상황이라는 것을 인지를 하되, 이 종목이 횡보를, 그러니까 반등이 나왔을 경우에는 조금 이 분석을 이어서 연속적으로 좀 보시면 되겠지만은, 만약에 횡보를 했을 경우에는 언제 매수를 해야 되느냐, 밑에 말씀드린 체킨스 오실레이터가 우상향으로 나와주면은 그때는 없으신 분들은 충분히 이제 그래핀 관련주 사고 싶어 하시는 분들은 매수를 하셔도 되시고, 이 그래핀 관련주 만약에 여기 찾다 보면은 개인분들이 어디에 물렸는지 알아요. 어디에 물렸냐면은 한 1,800 후반대랑요 2,000원 초반대 물렸을 거예요. 보통 2,000원, 2,200원대랑 1,800원, 1,900원 이때 물려있을 테니까요. 저 가격에 혹시 물려 계신 분들은 여기 밑에 1,400원대 초반에서 횡보해주고 이게 올라왔을 때 추가 매수 해주시면 되시고, 손절 못 하셨으면 해주시면 되시고, 뭐 혹시 나는 자리 잘 잡아서 이때 샀다가 못 팔았다 하시는 분들은 뭐 굳이 추가 매수 하시지 마시고, 위에서 물으신 분들은 추가 매수, 없으신 분들은 그래핀 관련주 사고 싶으신 경우 분들만 매수가 가능하다라는 것들은 오늘 같이 분석한 결과가 좀 나오네요. 네, 자 오늘은 XINC 캔들 볼륨 차트 종합편을 통해서 분석을 해봤습니다. 현재 뭐 매수 가능,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매수 가능하다고 하시고, 뭐 보유도 가능하다는 영역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뭐 설명해주신 걸로 하니까 차트를 보는 데 있어서 좀 편리한 것 같아요. 앞으로 혼자서 좀 해보고 싶으실 거예요. 네, 이게 맞나 그러면서 좀 해보실 것 같은데, 저희가 말씀드리는 모든 이야기들이 좀 여러분께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다양한 말씀해주신 김상현 전문가님께 감사 인사드릴게요. 감사합니다. 네, 생방송으로 진행된 오감만족, 저희가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종목 상담 접수 방법 다시 한번 화면을 통해서 안내 도와드릴게요. 카카오 플러스 친구 오감만족을 친구 추가해 주시고요. 고민 종목, 매수가와 비중, 마지막으로 매수일까지 이렇게 4가지 남겨주시면 상담 접수 도와드리겠습니다. 네, 유튜브 댓글 통해서도 상담 접수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자, 어느 정도 안개가 걷힌 시장 상황입니다. 하지만 변수는 늘 우리 곁에 존재하는 법이죠. 한치 앞을 알 수 없는 주식시장입니다. 하반기 시장도 저희 오감만족과 함께 시장 대응 빠르게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슬기로운 투자 생활은 ITBC와 함께 ITBC 채널 좋아요와 구독 꼭 눌러주세요. 오늘도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